화려한 강남 호텔 상견 내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처모가 꺼내든 1억 원의 현금 뭉치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내던져졌습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회색빛 한복 위로 비참하게 흩날립니다. 비린내 나는 몸뚱이로 내 딸 결혼식에 나타나서 내 얼굴에 먹칠하겠다고? 30년간 새벽 수산시장에서 홀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돈 세례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다 휠체어가 기울어 어머니가 쓰러질 뻔한 순간에도 처가 식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모든 모욕을 지켜보던 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닌 소름이 돋을 만큼 고요한 눈빛. 처가댁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이 돈을 던진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인생만표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반가운 인사 한번 건네주세요. 여러분의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든든한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의 심장부가 잠든 시간에도 노량진 수산시장은 날 선 칼날처럼 깨어 있습니다.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찌르고 상인들의 거친 함성이 안개처럼 깔린 공간. 그 한복판에 명숙이 있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그녀의 시간은 늘 남들보다 2시간 먼저 흐릅니다. 명숙은 얼음물이 가득 담긴 대야에 거친 손을 담급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일이지만 겨울 새벽의 물 온도는 매번 낯설 만큼 차갑습니다. 붉은 고무장갑 위로 도미의 은빛 비늘이 튀어오르고 날카로운 칼끝이 생선의 배를 가릅니다. 명숙의 앞치마는 이미 소금기와 핏물로 얼룩져 너덜너덜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비린내야말로 아들 진우를 반듯하게 키워낸 훈장이자 그녀의 생존 그 자체였으니까요. 명숙이 휠체어 바퀴를 직접 굴려 좁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연골이 다 녹아내린 무릎 대신 이제는 낡은 바퀴가 그녀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바퀴가 젖은 바닥을 지날 때마다 들리는 끼익 소리가 고요한 시장의 정적을 깨웁니다. 명숙은 잠시 멈춰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낡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엄마, 오늘 정오에 강남 그랜드 호텔이에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들 진우의 짧은 문자 한 통. 명숙은 투박한 손가락으로 화면 속 아들의 이름을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명숙 씨, 오늘 아들 상견례라며? 드디어 장가 보내네. 고생 많았어, 정말. 옆 가게 순남이가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에 명숙의 굳은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명숙은 오늘을 위해 시장 상인회에서 빌려온 회색 한복을 조심스레 챙깁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만 맡고 산 내가 아들의 앞길에 누를 끼치지는 않을지. 휠체어를 탄 모습이 예비 신부 가족들에게 부끄럽게 보이지는 않을지. 명숙의 마음은 설렘보다 걱정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진우의 좁은 자취방.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저렴한 기성복 정장의 매무새를 다듬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진우의 눈빛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의 눈빛이 아닙니다. 그때 책상 서랍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김전무라는 이름. 진우는 전화를 힐끗 보고도 받지 않은 채 서랍을 닫아버립니다. 대리에게 전화하는 전무라니 무언가 맞지 않는 퍼즐 한 조각입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낡은 휠체어 바퀴 소리를 떠올리며 입술을 굳게 깨뭅니다. 정오의 태양이 내리쬐는 강남 한복판. 화려한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명숙의 휠체어가 들어섭니다. 호텔의 적막한 공기를 깨는 이질적인 바퀴 소리에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명품 가방을 든 하객들 사이에서
명숙의 수수한 한복과 낡은 휠체어는 마치 잘못 놓인 조각처럼 도드라집니다. 명숙은 자꾸 한복 소매를 코에 가져다 대며 혹시 배어있을 비린내를 확인합니다. 아들의 큰 날에 폐가 될까봐 아침부터 3번이나 향수를 뿌렸지만 30년 세월이 남긴 냄새는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 여자, 진우의 약혼녀 지혜입니다. 그녀는 명숙을 발견하자마자 표정을 차갑게 굳힙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명품 향수를 꺼내 허공에 과하게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마치 명숙에게서 날지도 모를 가난의 냄새를 미리 지워버리겠다는 듯한 노골적인 행동입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이 진우의 가슴을 후벼 파지만 그는 오히려 더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엄마, 저만 믿고 들어가세요. 진우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거대한 연회장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돈과 체면으로 무장한 처가 식구들이 살벌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앉아 있습니다.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의 어머니와 향수 냄새 진동하는 강남의 권력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선이 쏟아집니다. 고급진 샹들리에 아래 처가 식구들의 눈이 일제히 명숙의 휠체어 위에 내려앉습니다. 누군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그 시선 속에 담긴 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의 한복 소매에서 희미하게 번지는 냄새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린내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비누로 아무리 문질러 씻어내도 손톱 밑에, 머리카락 사이에, 그리고 명숙의 고단한 일생 속에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냄새에 눈살을 찌푸리며 코를 막지만 진우에게 그 비린내는 자신의 대학 등록금이었고 매서운 겨울을 나게 해줄 패딩 점퍼였으며 남들 기죽지 않게 먹여 키운 소고기 묵국 냄새였습니다. 명숙이 처음 노량진 시장에 발을 들인 건 38,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낸 직후였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품 안에는 5살 배기 진우가 있었고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일 쌀 톨이 없었으니까요. 명숙은 눈물 대신 생선 칼을 쥐었습니다. 주부의 부드러운 손은 시장 상인의 투박하고 거친 껍질을 껴입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날의 수산시장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사방에서 튀는 얼음물은 옷을 적시고 살갗을 파고듭니다. 젖은 고무장갑이 꽁꽁 얼어붙어 손가락을 굽히기조차 힘들 때도 명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들이 다 철수하는 늦은 밤까지 남아서 생선 머리를 치고 내장을 긁어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아들 진우가 남들 하는 과외라도 한 번 더 듣고 학교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빨개? 아파? 어린 진우가 학교를 마치고 시장으로 달려와 물을 떼면 명숙은 얼어 터진 손을 등 뒤로 숨기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엄마는 하나도 안 차가워. 생선들이 싱싱해서 그래. 우리 진우 배고프지? 엄마가 오늘 갈치 좋은 거 빼놨으니까 집에 가서 맛있게 구워 먹자. 하지만 그 헌신은 명숙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12년 전 진우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밤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취업 준비에 보탬이 되겠다며 명숙은 무리해서 새벽 배달 일까지 자처했습니다. 빙판길로 변해버린 시장 입구 오르막길에서 명숙은 수십 킬로그램의 생선 괴짝을 실은 손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르막에서 배달 트럭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돌진해 왔고 명숙의 바로 앞에는 출근길에 나선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명숙은 생각할 틈도 없이 청년을 밀쳐냈고 그 대가로 자신의 두 다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오열하는 아들 진우를 보며 정신을 차린 명숙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자신의 다리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때문에 면접 늦는 거 아니지? 엄마 괜찮으니까 너는 내 할 일 하러 가. 그날 이후 명숙은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서서 일했던 명숙에게 앉아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삶은 사형선고와도 같았지만 그녀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억척스럽게 재활을 버텼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생선을 다듬는 명숙의 모습에 처음엔 시장 사람들도 안쓰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숙의 칼질은 두 다리로 서서 일하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휠체어야말로 아들을 온전한 사회인으로 키워낸 훈장이라 여기는 어머니의 자존심이 칼 끝에 실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들이 언젠가 반드시 고개를 숙이게 만들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진우의 명함에는 태양푸드 영업팀 대리라는 직함만이 적혀 있을 뿐이니까요. 상견례장으로 들어가는 명숙은 자신의 휠체어 바퀴가 소리를 낼까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한복 소매에 배어 있을지 모를 생선 비린내가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을까봐 연신 소매를 문지릅니다. 그런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진우는 속으로 낮은 경고를 내뱉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당신들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호텔 복도에 찬 공기가 명숙의 낡은 한복 자락을 파고듭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서 휠체어를 탄 자신의 모습이 유독 초라하게 느껴져 명숙은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그때 멀리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지혜가 다가옵니다. 그녀는 진우의 앞에 서자마자 화사하게 웃으며 명숙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죠? 제가 진우 오빠한테 어머니 힘드시니까 무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빠가 고집이 세서 정말. 지혜의 목소리는 상냥하지만 명숙의 손을 잡은 그녀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명숙의 손톱 밑에 낀 지워지지 않은 생선. 비늘 자국을 발견한 듯 지혜는 곧바로 손을 떼며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우아하게 손을 닦습니다. 어머니, 오늘 한복 색깔이 참 고전적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사실 안쪽에 조금 더 조용하고 편한 방이 하나 있거든요. 휠체어로 이동하시기 불편하실까봐 제가 미리 알아봐 둔 건데 거기가 훨씬 넓어서 어머니 편하실 것 같아서요. 언뜻 들으면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는 지극한 배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상견례 메인홀에 휠체어 탄 노인은 어울리지 않으니 구석에 가 있으라는 뜻입니다. 진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혜의 말을 자릅니다. 지혜야, 상견례 자리에 어머니가 안 계시면 누가 인사를 드린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 불편하신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지혜의 눈썹이 움찔거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미소를 만들며 진우의 팔짱을 낍니다. 오빠, 나는 오빠랑 어머니 걱정해서 그러지. 우리 아빠 오늘 중요한 분들 만나기로 하셨단 말이야.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 거 알잖아. 어머니가 시장에서 고생하신 거 알면 우리 아빠가 오빠를 어떻게 보겠어? 나는 오빠가 무시당하는 거 싫단 말이야. 지혜는 오빠를 위한 배려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진우를 압박합니다. 명숙은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나 때문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다투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명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지혜 양, 내가 눈치 없이 아들 앞길 막는 거라면 나는 괜찮아요. 진우야, 나 그냥 저기 조용한 데서. 어머니, 역시 어머니는 마음이 넓으시네요. 오빠 들었지? 어머니도 편하신 게 좋으시대. 제가 이따가 호텔에서 제일 비싼 코스 요리 보내드릴게요. 시장에서 드시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니까 기대하세요. 지혜의 말 속에 자연스럽게 섞인 시장이라는 단어가 명숙의 심장을 핥힙니다. 명숙에게 시장은 아들을 키워낸 성전이지만 지혜에게 시장은 지워버려야 할 가난의 흔적일 뿐입니다. 지혜는 명숙의 동의를 얻었다는 듯 휠체어를 구석으로 밀며 진우에게 속삭입니다. 오빠, 오늘만 참자. 우리 결혼하면 내가 어머니한테 진짜 잘할게. 용돈도 듬뿍 드리고 시장 일도 그만두게 해드릴게. 근데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응? 지혜는 교묘하게 진우의 효심과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진우는 그런 지혜를 빤히 바라봅니다. 그가 알고 있던 지혜의 밝고 똑똑한 모습 뒤에 이토록 얄팍한 속물근성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쓴웃음을 자아냅니다. 진우는 지혜의 손을 천천히 뿌리치고 다시 명숙의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지혜야, 우리 어머니의 손이 거친 건 나를 키우기 위해 온 세상을 버텨낸 훈장이야. 그게 부끄러운 가문이라면 나는 그 가문에 들어갈 생각 없어. 순간 지혜의 얼굴에서 가면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표정을 관리하며 억지 미소를 짓습니다. 상견례 룸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정장에 넥타이를 빳빳하게 맨 지혜의 아버지 박성태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어머니 조미령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휠체어에 앉은 명숙을 보자마자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미간을 찌푸립니다. 명숙은 그 차가운 시선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식탁 정중앙으로 향합니다. 진우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분노도 당혹감도 아닌 마치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한 서늘한 침착함. 이제 배려로 포장된 잔인한 연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합니다. 한정식 집의 무거운 정적이 명숙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상 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산의 진미가 가득하지만 명숙은 젓가락 한 번 편히 들지 못합니다. 맞은편에 앉은 처부 박성태는 명숙이 물을 마실 때마다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합니다. 처모 조미령은 코앞에 손수건을 대고는 명숙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제 딸 지혜와만 귓속말을 나눕니다. 사돈, 음식 맛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시장에서 드시던 투박한 음식들하고는 결이 많이 다를 텐데 입맛에 맞으실지 걱정입니다. 조미령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우아하게 입을 뗍니다. 말이 걱정이지 사실상 시장 노파가 이런 음식을 알기나 하겠느냐는 조롱입니다. 명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유, 너무 귀한 음식이라 제가 호강하네요. 감사합니다, 사돈. 호강이라니요. 당연히 대접해드려야죠. 그런데 사돈,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단순히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진우군이랑 우리 지혜, 앞날이 창창한 애들이잖아요. 특히 우리 집안 하객들이 누구입니까? 다들 이름만 대면 아는 정재계 인사들이라 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박성태가 팔짱을 끼며 거듭니다. 솔직히 말하겠소, 사돈. 내 회사가 지금 대기업들하고 수백억 규모 계약을 진행 중이요.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격이 있는 법이지. 우리 지혜한테도 그에 맞는 시어머니가 필요한 거요.
명숙의 손이 찻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립니다. 30년간 생선을 잡던 거친 손이 지금은 찻잔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할 만큼 위축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지만 아직 입을 열지 않습니다. 조미령이 옆에 둔 명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정갈하게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봉투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명숙 앞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손끝으로 천천히 밀어보냅니다. 이게 뭔가요, 사돈? 사돈을 위한 제 작은 성의예요. 지방에 아주 공기 좋고 의료시설도 최고급인 요양센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미 예약도 다 해놨고 이건 거기서 평생 지내실 정양비와 치료비입니다. 1억 원이에요. 사돈이 평생 생선 팔아도 구경하기 힘든 액수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명숙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비단 봉투 속에 담긴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아들의 인생에서 도려내겠다는 서늘한 선고였습니다. 옆에 있던 지혜가 명숙의 손을 덮으며 다정한 척 거듭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엄마가 준비한 거예요. 결혼식 날 그 시끄러운 데서 휠체어 타고 계시면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오빠 체면도 있고 하객들 시선도 있으니까. 그날은 공기 좋은 데서 푹 쉬세요. 그게 진우 오빠를 위하는 길이에요. 명숙은 고개를 들어 아들 진우를 봅니다. 진우의 표정은 놀랍도록 고요합니다. 분노로 이글거리거나 당황해하는 기색이 아닙니다. 마치 시험지의 답안을 하나하나 확인하듯 처가 식구들의 말과 행동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눈빛 속에는 중소기업 대리의 무력함이 아닌 무언가 다른 종류의 무게가 서려 있습니다. 명숙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억누르며 테이블 위에 비단 봉투를 다시 조미령 쪽으로 정중히 밀어냅니다. 사돈,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돈보다 내 자식 장가가는 거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내가 다리가 이래도 지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엄마 노릇은 꼭 하고 싶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한마디에는 30년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조미령의 눈에서 순식간에 온기가 사라집니다. 우아하게 포장했던 제안이 거절당하자 그녀의 입꼬리가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조미령은 밀려온 봉투를 다시 낚아채며 명숙을 노려봅니다. 지금까지 감춰왔던 속물의 이빨이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미령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자신이 1억이나 되는 거금을 내밀었는데 시장 노파가 감히 거절을 하다니.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더니 봉투를 찢듯이 여러 안에 든 신권 뭉치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명숙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던져버립니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 비린내 나는 몸뚱이로 내 귀한 딸 결혼식에 나타나서 휠체어 바퀴 소리 내며 내 얼굴에 먹칠하겠다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수백 장의 5만 원권 지폐들이 명숙의 머리칼과 하얀 한복 소매 위로 비참하게 흩날립니다. 명숙은 얼굴에 부딪힌 돈 뭉치의 타격보다 아들 앞에서 당한 이 멸시가 더 아파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돈을 주우려다 명숙의 휠체어가 휘청거리며 그녀가 바닥으로 고꾸라질 뻔합니다. 박성태는 그 꼴을 보며 혀를 찹니다. 사돈, 1억이면 당신 팔자 고치는 건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내 딸 인생의 휠체어 탄 시어머니는 5점이야. 침묵을 지키던 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허공을 떠돌다 자신의 구두 앞에 떨어진 지폐 한 장을 천천히 집어듭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굽혀 어머니의 발치에 떨어진 지폐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그 정적 속에서 지폐가 마찰하는 바스락 소리만이 방안을 메웁니다. 조미령이 코웃음을 칩니다. 진우군, 그 돈 줍는 꼴 보니 이제야 현실이 좀 보이나 보네. 그래, 그게 자네 수준에 맞는 행동이지. 진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지폐 한 장까지 다 주워 모은 뒤 흩어진 돈뭉치를 비단 봉투에 정갈하게 집어넣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젖은 눈가를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조미령과 박성태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이 1억 원을 모으려면 우리 어머니는 수백만 마리의 생선을 만지셔야 했을 겁니다. 당신들이 던진 이 돈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기 위해 보낸 30년 세월에 비하면 참으로 가볍고 하찮습니다. 뭐? 하찮아? 이게 어떤 돈인데? 진우의 눈빛이 조미령을 관통합니다. 그 서늘한 시선에 조미령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대리 따위가 할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모욕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조만간 이 돈이 당신들에게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우는 약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지혜가 당황하며 그의 팔을 잡습니다. 오빠, 왜 그래?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냐? 진우는 지혜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지혜야, 내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였겠지. 진우는 어머니의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고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박성태가 뒤에서 소리칩니다. 그래, 나가. 대리 나부랭이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일 당장 사직서내. 진우는 대답 대신 문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처가 식구들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돈 당신들이나 많이 챙겨두세요. 곧 그리워지실 테니까. 식당 문이 닫히고 명숙은 아들의 등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호텔 로비를 빠져나갑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아까 받지 않았던 그 번호, 김전무. 진우는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화면을 한번 내려다보고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립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명숙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들의 상견례를 자신이 망쳤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복 소매에 아직 남아있는 지폐의 감촉이 손끝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우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괜히 나서서 엄마가 그냥 그 돈 받고 물러났으면 너 결혼도 잘 됐을 텐데.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어머니의 눈가에 번지는 눈물이 가슴을 도려내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시선을 앞으로 고정합니다. 진우 역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밝고 똑똑하고 자신의 초라한 배경을 개의치 않는 줄 알았던 여자. 그 여자가 어머니의 휠체어를 구석으로 밀어내고 어머니의 얼굴 위로 돈다발이 흩날리는 걸 입을 다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잡습니다. 진우야,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지 마라. 저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한 거란다. 진우는 차를 세우고 어머니의 한복 소매를 조심스럽게 닦아드립니다. 지폐에 찍혔을지 모를 자국을 지우듯 오늘 하루의 치욕을 하나하나 닦아내듯 진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엄마, 미안한 건 제 쪽이에요.
엄마를 그 자리에 앉게 한 건 저예요. 하지만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절대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엄마가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뒤 진우는 자취방으로 돌아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봅니다. 주머니에서 조미령이 던졌던 1억 원이 든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비단 보자기. 그 위로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에서 지혜의 마지막 표정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얼굴에 돈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지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문 것도 어머니를 감싼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어머니 편에 서서 상황이 정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사랑한 건 자신이 아니라 고분고분 다룰 수 있다고 믿었던 가난한 대리였다는 것을. 그 순간 서랍 속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김전무. 진우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습니다. 네, 접니다.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하세요. 하나만 추가로 부탁합니다. 태양푸드 재무구조 전체를 정밀하게 들여다봐 주세요. 네, 내일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는 담담했지만 진우의 눈에는 전에 없던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리가 기업 전무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이 기이한 관계를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후 지혜에게서 문자가 도착합니다. 오빠, 오늘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 엄마가 좀 심하긴 했는데 다 우리 잘 되라고 한 건데. 어머니 설득해서 요양원 보내면 우리 다시 잘 될 수 있어. 그거 안 하면 우리 결혼은 없는 거야. 진우는 문자를 끝까지 읽고 화면을 꺼버립니다.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입니다. 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박성태는 자신의 왕국이 건재하다고 믿으며 잠들 것이고, 조미령은 오늘 던진 1억이 시장 노파를 처리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자부할 것입니다. 진우는 책상 위에 구겨진 봉투를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엄마, 내일이면 저들이 던진 돈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저들이 직접 깨닫게 될 거예요. 상견례로부터 며칠 뒤 태양푸드 본사는 출근 시간부터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태양푸드의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최대 투자사가 전격적으로 투자 전면 철회를 공시한 것입니다. 시장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태양푸드가 곧 망한다. 이 회사에서 손을 떼라. 주주들의 매도 주문이 쇄도했고 거래은행들은 앞다투어 대출 상환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성태 사장은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여러 대 붙잡고 고함을 지릅니다. 어떻게 된 거야? 투자사가 왜 갑자기 빠진다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쪽 담당자 연결해. 회장이 누군지 알아내란 말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투자사의 회장은 철저히 비공개 인물이며 어떤 루트로도 접촉이 불가하다는 것. 마치 유령처럼 모습도 이름도 없는 존재가 태양푸드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조미령은 남편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비명을 지릅니다. 여보, 내 상가 건물 대출도 태양푸드 주식을 담보로 잡았단 말이야.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 전부 날아가. 당장 그 투자사 회장을 만나서 무릎이라도 꿇어. 어제까지만 해도 1억 원 현금을 시장 노파의 얼굴에 던지며 세상을 호령하던 여자가 단 하룻밤 사이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휴대전화에 지혜의 이름이 뜹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우는 화면을 한 번 내려다보고 전화기를 뒤집어 놓습니다.
지혜와 할 이야기는 상견례 식당에서 반지를 내려놓은 순간 끝났습니다. 지혜가 보낸 문자가 알림창에 뜹니다. 오빠 제발 전화 좀 받아. 아빠 회사가 난리야. 진우는 읽지 않고 알림을 지웁니다. 사실 진우는 이미 어젯밤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같은 시각, 진우는 어머니 명숙을 데리고 도심 외곽의 조용한 병원을 찾습니다. 명숙의 무릎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숙은 병원 로비의 깨끗한 대리석 바닥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진우야, 여긴 너무 비싼 데 아니야? 동네 정형외과에서 봐도 되는데. 너 대리 월급으로 이런 데 오면 어떡해? 엄마, 걱정 마세요. 회사 복지 혜택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 편하게 검사만 받으세요. 진우의 거짓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명숙은 아들의 말에 안심하며 간호사의 안내를 따릅니다. 진우는 어머니가 검사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병원 복도 구석으로 걸어갑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통화를 합니다. 김전무, 태양푸드 재무 분석 결과 나왔습니까? 예상대로입니까? 좋습니다. 지금 바로는 안 됩니다. 저녁에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진우의 입가에 미세한 긴장이 스칩니다. 그의 눈은 병원 창밖 멀리 보이는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을 향해 있습니다. 저 빌딩들 중 하나가 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넓은 병원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태양푸드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우의 복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될 때 명숙이 머무는 병실은 소박하지만 묵직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노량진 시장 식구들이 명숙의 병실을 하나둘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순남 할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각 끓여온 들깨죽이 담긴 보온병을 꺼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명숙 씨, 자식 잘 키우느라 그 모진 세월 다 보내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상견례에서 돈을 얼굴에 던져? 그게 사람이야?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해. 명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는 그저 우리 진우 앞길 막을까봐 밤잠을 설쳤는데 순남 씨, 그 사람들이 던진 돈뭉치가 아직도 눈앞에서 뱅뱅 돌아. 그 차가운 눈빛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러. 내가 그렇게까지 무시당할 짓을 했나 싶어서 잠이 안 와. 순남 할머니는 명숙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명숙 씨, 그런 천박한 인간들이 던진 돈은 돈도 아니야. 당신이 우리 시장 아이들 장학금 주겠다고 십시일반 모았던 그 마음이 진짜 부자지. 그 사람들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이 가진 품격 근처에도 못 가. 당신 손에 밴 비린내는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야. 진우는 병실 문틈 사이로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시장 사람들의 투박한 위로와 들깨죽 냄새 앞에서 진우는 다시 예전의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되찾아줘야 할 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체면이 아니라 어머니가 30년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 인간다운 자부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지혜로부터 명숙에게 직접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 진우 오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갑자기 파혼이라니요. 어머니가 오빠 좀 설득해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하실 마지막 도리 아니에요? 명숙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순남 할머니가 뭐래? 또 그년이야? 라고 묻자 명숙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야.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떠나기 전 시장 상인들은 작은 봉투 하나를 진우의 손에 쥐어줍니다. 진우야, 이건 우리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거야. 명숙 씨 병원비에 보태. 회장님 비서들이 보면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 진심이다. 너는 우리 시장의 아들이야, 알지?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와 5,000원권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그 봉투의 무게가 조미령이 던진 1억 원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 사온 넥타이입니다. 우리 진우 출세하면 이거 메고 다녀라. 진우는 그 투박한 넥타이를 가슴에 품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돈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선명한 선을 긋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시장 사람들의 온기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현실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의 복수는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어머니와 시장 사람들의 자부심을 되찾는 싸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태양푸드의 몰락은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투자 철회 이후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고 납품업체들은 대금을 선불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추가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태양푸드는 숨통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박성태 사장은 이제 광기 어린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 정재계 인사들과 골프를 치며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빳빳하던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눈가에는 초조함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래은행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냉정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건 저희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윗선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박성태는 소리칩니다. 윗선이 누구야? 대체 누가 우리 회사를 죽이려는 거란 말이야. 조미령의 몰락도 처참했습니다. 태양푸드 주식을 담보로 잡혔던 강남 상가 건물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평소 무시하던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되돌아오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어머, 조 여사님 아니세요? 강남 빌딩 현금으로 산다더니 웬일로 우리 같은 구린내 나는 시장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오셨어? 우리 명숙 씨한테 했던 짓 다 들었어.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인간은 우리 가게 문턱도 밟지 마. 조미령은 자신이 경멸했던 그 비린내 나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 앞에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지혜는 백화점에서 카드가 정지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미소 짓던 순간 점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꽂힙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입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주변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백화점을 나온 지혜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상대는 진우였습니다. 오빠,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아빠 회사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오빠가 아는 사람 없어? 제발 도와줘.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수신 거부음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진우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진우야, 너 회사는 괜찮은 거야? 뉴스에서 태양푸드가 어쩌고 하던데.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거보다 이 갈치조림 드셔보세요. 엄마가 시장에서 만들어주던 그 맛이에요. 명숙은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회사가 난리인데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나? 아들의 여유가 오히려 불안하지만 맛있게 먹으라는 아들의 미소에 젓가락을 듭니다. 며칠 뒤 박성태는 마지막 동아줄을 발견합니다. 업계에서 떠도는 소문을 수소문한 끝에
태양푸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JS 홀딩스 이 회사가 우리 투자사를 인수했다고? 여기 회장만 만나면 살 수 있어. 무조건 만나야 해. 박성태의 눈에 마지막 불꽃이 일었습니다. 조미령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소리칩니다. 그래, 거기 가자. 무릎을 꿇든 뭘 하든 회장만 만나면 돼. 우리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같은 시각, 진우는 좁은 자취방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감색 맞춤 정장을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영업팀 대리가 아니었습니다. 박성태, 조미령, 지혜 세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JS 홀딩스 본사 로비에 섰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유리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세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치는 샹들리에의 빛, 검은 수트를 입은 보안 요원들의 살벌한 눈빛. 태양푸드 본사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보, 지혜야. 들어가서 무조건 빌자. 회장님 마음만 돌리면 우리 다시 살 수 있어. 어떻게든 매달려야 해. 박성태의 손이 문고리를 잡고 덜덜 떨립니다. 비서의 차가운 안내를 따라 거대한 회장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 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앉은 거대한 가죽 의자를 마주합니다. 회장님, 태양푸드 박성태입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제발 투자 철회만 거두어 주십시오. 어떤 조건이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성태가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절규합니다. 조미령과 지혜 역시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부의 말을 쏟아냅니다. 회장님, 저희가 뭐든 하겠습니다. 저희 딸도 있습니다. 아주 현모양처예요. 회장님 같은 분 모시고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라며 억지 미소를 짓지만 그 뒤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회장실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창밖을 향해 있습니다. 5초, 10초, 30초. 그 침묵의 무게에 세 사람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서서히 그가 몸을 돌립니다. 구두 끝이 바닥에 닿고 양복 소매가 드러나고 마침내 남자의 얼굴이 세 사람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진우? 내가 왜 거기 앉아 있어? 박성태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집니다. 조미령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가방을 떨어뜨립니다. 지혜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오빠는 대리잖아. 영업팀 대리라며. 이건 연극이지? 카메라 숨겨놓은 거지?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시장 상인들이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 감색 비스포크 수트를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처가 식구들이 알던 고분고분한 대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진우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엽니다. JS 홀딩스 대표이사 강진우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지혜야. 진우는 책상 서랍에서 상견례 날 조미령이 던졌던 그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구겨지고 접힌 그 지폐 위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 기억하시죠? 우리 어머니 얼굴에 던지셨던 그 돈. 이 한 장의 무게를 당신들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박성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조미령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자신들이 비린내 나는 대리 나부랭이라고 비웃었던 남자가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JS 홀딩스의 회장이었다는 사실. 그 진실의 무게가 회장실의 공기를 납처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성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벌렸다 닫기를 반복합니다. 몇 초 전까지 이마를 바닥에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빌었던 상대가 자신이 대리 나부랭이라고 비웃었던 사위라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진우야, 아니 회장님. 우리가 가족끼리 왜 이러나? 내가 그때는 잠시 판단이 흐렸었어. 사위가 회장이면 우리 태양푸드도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게. 박성태가 책상 밑으로 기어와 진우의 구두를 붙잡습니다. 상견례 날 대리 나부랭이가 감이라고 호통치던 그 입으로 이제는 구두 발치에 얼굴을 묻고 비굴하게 매달립니다. 진우는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쏟으며 진우에게 다가섭니다. 오빠, 나 사랑하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어머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내가 어머니한테 진짜 잘할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제발 오빠 마음 좀 돌려줘. 진우는 지혜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지혜야, 어머니 얼굴에 돈이 쏟아질 때 너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 입술 한번 깨물지 않았고 어머니를 감싸지도 않았지. 그게 내 대답이었어. 지금 흘리는 눈물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통장 잔고를 위한 거잖아. 그때 회장실 벽면에 대형 모니터에 속보가 뜹니다. 태양푸드 박성태 사장, 대규모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 본격 수사 착수. 화면에는 태양푸드 본사 앞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박성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합니다. 이건 아니야. 진우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내 회사 장부를 내가 넘긴 거야?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장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양푸드의 재무구조를 정밀하게 들여다봤을 뿐입니다. 거기서 나온 건 당신이 직접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저는 뚜껑을 열기만 했습니다. 조미령이 정신이 나간 듯 비명을 지릅니다. 내 건물, 내 아파트, 다 날아가는 거야? 여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횡령을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 박성태가 되받아칩니다. 내 탓이라고? 상견례 때 돈 뭉치를 사돈 얼굴에 던진 건 누구야? 당신이 그 짓만 안 했어도 진우가 우리 편이었을 거 아냐? 가족이 서로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부의 성벽은 안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오빠도 결국 돈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기분 좋아? 진우는 지혜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선언합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사람을 지우려 하지 않았어. 당신들이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 것뿐이야. 진우는 서랍에서 상견례 날에 1억 원이 든 봉투를 꺼냅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비단 보자기. 진우는 그것을 박성태의 가슴팍에 밀어넣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돈 가져가세요. 곧 필요하실 겁니다. 구치소 영치금으로 쓰시면 딱 맞을 거예요. 경호원들이 세 사람을 회장실 밖으로 안내합니다. 문이 닫히고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은 진우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원수들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차오르는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서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장대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수만 개의 손가락이 창문을 때리는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진우는 화려한 외제차를 빌딩 주차장에 버려두고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살던 낡은 자취방 앞 계단.
진우는 거기에 주저앉아 빗물을 맞고 있습니다. 감색 비스포크 수트가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지고 구두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만 진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박성태는 검찰에 불려갔고 조미령은 압류 딱지가 붙은 집에서 쫓겨났으며 지혜는 카드 한 장 쓸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했던 대로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돈을 던진 자들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차오르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바닥을 알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오늘 낮 뉴스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태양푸드 본사 앞에서 짐을 싸들고 나오는 직원들의 행렬. 그들 중에는 가장의 얼굴로 아이의 전화를 받는 남자도 있었고 텅 빈 사무실을 멍하니 바라보는 젊은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성태의 횡령과도 조미령의 돈 뭉치와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우가 뚜껑을 열어 젖힌 복수의 불길이 무고한 사람들까지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정말 저들과 다른 게 뭐지? 진우의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힙니다. 돈으로 사람을 짓밟았던 처가댁을 더 큰 돈의 힘으로 짓눌러버린 자신. 방법만 달랐을 뿐 본질은 같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가르쳐준 품격이라는 것이 이런 피비린내 나는 승리였을까? 진우의 고개가 점점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택시 문이 열리고 순남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뛰어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 휠체어가 내려집니다. 명숙이었습니다. 순남 할머니가 병원에 들렀다가 진우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시장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이곳으로 명숙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명숙이 비에 젖은 아들에게 우산을 씌워줍니다. 진우야, 여기서 뭐하니? 옷 다 젖겠다. 바보같이. 진우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낍니다. 엄마, 내가 너무 독하게 굴었나 봐요. 저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엄마 상처가 나을 줄 알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까지 다쳤어요. 나도 저들처럼 괴물이 된 것 같아서 무서워요. 명숙은 아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진우야, 복수는 저들을 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보다 더 행복해지는 거란다. 미워하는 마음은 그 무거운 생선 괴짝보다 더 사람을 지치게 해. 내가 이룬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승리란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입고 자신을 지켜줬던 그 따뜻한 손. 새벽 시장의 상인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며 하루를 준비하는 풍경이 보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진우는 그 모습에서 답을 찾습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게 진짜 복수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한 진우의 눈앞에 아침 뉴스가 전하는 태양푸드의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태양푸드 본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고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박성태 사장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치소에 이송되었고 그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조미령은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던 명품들은 이미 빚쟁이들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지혜의 삶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혼수품은 모두 경매장에 넘겨졌고 그녀의 손에 남은 건 한도 초과된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지혜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삼각김밥을 꾸역꾸역 삼키며 눈물을 흘립니다. 상견례 날 명숙에게 시장에서 드시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코스 요리를 보내드릴게요라고 했던 자신의 입이 떠올라 밥알이 모래처럼 씹힙니다. 진우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뉴스를 지켜봅니다. 원했던 결과입니다. 어머니를 모욕한 자들이 남김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서랍 속에서 꺼낸 어머니의 낡은 한복 조각을 보는 순간 승리의 쾌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천 조각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비린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화면에 뜹니다. 오빠가 이겨서 좋아?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발 뻗고 잘 수 있어? 진우는 그 문자를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삭제하지도 답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때 뉴스 화면이 바뀝니다. 태양푸드 실직 직원들이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밥줄을 돌려달라. 직원들은 죄가 없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여직원이 카메라 앞에서 울먹입니다. 저는 싱글맘이에요. 이 회사가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어요. 제발 누가 좀 살려주세요. 진우의 손이 떨립니다. 박성태의 죄를 세상에 드러낸 것은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무고한 직원들이 길거리에 내몰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평화를 위해 시작한 일이 또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내가 이룬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승리란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파괴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무너진 자리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진우는 휴대전화를 들어 김전무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전무, 태양푸드 직원 명단 전원 확보하세요. 그리고 노량진 시장 상인회장님 연락처 좀 알아봐 주세요. 내일 아침 첫 미팅을 잡겠습니다. 무너뜨린 자가 이제 다시 세우려 합니다. 진우는 다음 날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태양푸드의 남은 자산을 인수하고 해고된 직원 전원에게 연락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태양푸드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새로운 구조로 다시 시작합니다. 돌아오실 분은 돌아와 주십시오. 직원들 사이에 퍼진 소문은 빨랐습니다. JS 홀딩스의 회장이 직접 태양푸드를 살리겠다고 나섰다는 것. 그리고 그 회장이 다름 아닌 영업팀의 그 조용한 대리였다는 사실에 회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진우는 노량진 시장을 찾아가 순남 할머니를 비롯한 상인들 앞에 섰습니다. 저 때문에 걱정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태양푸드를 시장 상인분들과 상생하는 구조로 재편하려 합니다. 유통 마진을 줄이고 정직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순남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그래, 진우야. 이제야 내 눈빛이 맑아졌다. 우리가 길을 쓰고 도와줄게. 몇 주 뒤 노량진 수산시장 광장에서 태양푸드의 재창립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장 상인과 직원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우는 단상에 올라섭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그 어떤 재벌 임원도 아닌 휠체어를 탄 어머니 명숙이 앉아 있습니다. 진우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의 이 회사는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생선 비린내를 견디며 저를 키워낸 제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 헌신을 지키는 파수꾼일 뿐입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훈장 하나를 꺼냅니다. 시장 상인들이 직접 만든 명예상인 훈장이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드리며 무릎을 꿇고 거친 손등에 이마를 대자 광장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옵니다. 명숙이 눈물을 닦으며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리를 잃었지만 우리 아들이 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다리로 우리 시장 식구들과 함께 더 멀리 걸어가겠습니다. 상인들의 환호와 휘파람이 시장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멀리서 초라한 행색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조미령이 있습니다. 자신이 돈 뭉치를 던지며 지우려 했던 여자가 온 세상의 존경을 받는 모습. 조미령은 자신이 던진 그 1억 원이 얼마나 천박하고 하찮은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비참한 오열이 터져 나오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박성태에게는 구치소로 편지 한 장이 배달됩니다. 아버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형기를 마치시면 작게나마 자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남은 생은 정직하게 사십시오. 강진우 올림. 박성태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지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선 손님이 거스름 돈을 바닥에 흘리자 지혜는 허리를 굽혀 동전을 주워들이며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 순간 상견례 날 명숙의 발밑으로 쏟아졌던 지폐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바닥에서 돈을 줍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지혜는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합니다. 진우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 바닥에 앉아 따뜻한 국밥을 먹습니다. 화려한 호텔 한정식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박한 국밥. 명숙이 아들의 얼굴을 보며 웃습니다. 진우야, 이게 제일 맛있다. 진우도 웃습니다. 비린내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향기로운 곳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비릿하고 차가웠던 새벽 안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찬란한 아침 햇살이 노량진 시장 전체를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시장 한복판, 최고급 전동 휠체어에 앉은 명숙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아들 진우와 나란히 시장을 지나갑니다. 휠체어의 금속 프레임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젖은 바닥을 끼익거리며 지나가던 낡은 바퀴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입니다. 이제 부드러운 바퀴 소리가 시장의 활기찬 함성과 어우러져 기분 좋은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명숙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견례 날의 수치심도 가난의 그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식을 올바르게 키워낸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자부심만이 가득합니다. 회장님, 오늘 돔이 좋은 놈 들어왔어. 명숙 이사장님 드시게 한 마리 챙겨가. 상인의 외침에 진우가 웃으며 화답합니다. 사장님, 우리 엄마가 돔이 눈깔만 봐도 싱싱한지 다 아세요. 속일 생각 마시고 제값 주고 가져갈게요. 명숙은 아들의 농담에 환하게 웃으며 상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손은 이제 단순히 생선을 만지는 손이 아닙니다. 상생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명숙이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따릅니다. 호텔 로비를 지날 때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리던 것과는 정반대의 풍경입니다. 지폐가 눈발처럼 흩날리던 차가웠던 한정식 집의 기억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제 명숙의 주위에는 지폐 대신 시장의 싱싱한 생선 향기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웃음이 가득합니다. 진우는 격식 없는 셔츠 차림에 시장 상인들이 선물한 그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수천억 자산을 움직이는 회장이지만 이 시장에서 그는 그저 명숙인의 아들 진우일 뿐입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제가 본 모습 중에 제일 당당해요. 명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합니다. 진우야, 내가 지켜준 이 길이 세상에서 제일 곱구나. 나는 이제 비린내마저 향기로우니 더 바랄 게 없다.
두 사람이 시장의 활기찬 풍경 속으로 나란히 멀어집니다. 새벽 어둠 속 초라하게 휠체어를 굴리던 어머니는 이제 찬란한 햇살 아래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앞모습으로 걷고 있습니다. 비린내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곳에서 끝이 납니다. 진정한 분은 인격에서 나옵니다.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명숙의 마음이 남의 일 같지 않으셨던 분이 계실까요? 자식 앞에서 괜히 주눅들고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불안했던 적. 돈이 없어서, 몸이 불편해서, 배운 게 부족해서 자식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미안했던 적. 하지만 이 사연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숙의 거친 손마디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이었고, 비린내 배인 앞치마는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30년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결국 수천억을 가진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건 어머니의 그 거친 손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인생만표였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